세계 최고라 불리는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한 소녀는 1년 넘게 두통과 시야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늘 같았습니다. 응급이 아니니 조금 더 지켜보시죠. 검사 일정은 밀렸고 그 사이 머릿속 위험은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한 궁궐에서 쓰러진 순간 이 나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분 만에 출동, 30분 만에 진단, 10시간의 수술. 대체 무엇이 대기표를 골든타임으로 바꾼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리버입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17살 남학생이고 시험 날짜와 수업 시간표로 하루를 채워가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A-레벨 준비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날들이 이어졌고 방과 후엔 친구들과 카페에 들러 아무 얘기나 늘어놓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식의 나날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것도 없었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 나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침에 눈을 뜰 때 관자놀이 안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정도였습니다. 잠을 덜 잔 날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인 탓이겠지, 스트레스 탓이겠지.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면 불안이 조금은 가라앉았으니까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통증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던 두통이 어느 순간엔 관자놀이 안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나사를 조이는 느낌으로 바뀌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잠깐씩 흔들렸습니다. 수업 중에 칠판 글씨가 미세하게 두 겹으로 겹쳐 보이는 순간도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깜빡이고 숨을 고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노트에 필기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인 척 나는 그 연기에 제법 익숙해졌어요. 내가 가장 무서워한 건 통증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올 반응이었습니다.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두려웠죠. 더 솔직히 말하면 아픈 애라는 꼬리표가 붙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고수했습니다. 웃는 얼굴은 안전했으니까요. 아프다고 말하는 얼굴보다 훨씬 더. 엄마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는 걸 두어 번 보고 난 뒤였어요. 올리버, 병원 가보자고 말했을 때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무시하기엔 빈도가 너무 잦아졌고 이제는 나 자신도 스스로를 안심시키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잠든 척, 괜찮은 척, 그 모든 척들이 슬슬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말을 아끼기로 약속한 것처럼요. 접수를 마치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니 화면에 내 이름이 대기로 떠 있었어요.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무게감 있는 단어였던가 싶었어요. 내 왼쪽에는 중년 남성이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도 그 줄 속에 들어앉아 있었고요. 의사는 차트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내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두통은 언제부터였나요? 한 1년쯤 됐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고요. 눈도 가끔 겹쳐 보여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편두통 가능성 있어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죠. 그 말은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지켜본다는 건 결국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추가 검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약 날짜는 한참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응급신호가 없어서요라는 말이 뒤에 붙었어요. 응급신호. 나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적어도 내 상태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거리가 낮게 깔린 구름 아래로 무심하게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오가고 우산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 체계를 가졌다는 나라에서도 나는 번호표 하나 아래에 놓일 수 있구나. 내 머릿속은 매일 어딘가가 삐걱거리는데 시스템은 조용하고 차례대로만 움직이는구나. 그날 밤 두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냈어요. 습관처럼. 물 한 모금과 함께 알약을 넘기고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 몸이 나보다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답을 받지 못한 채 밤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질문은 내가 그날 밤 내 몸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정직한 말이었어요. 문제는 나는 그 정직함을 인정하는 대신 진통제로 덮는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학교 게시판에는 낯선 이름의 도시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나는 그 이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도시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리라고는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픈 티를 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학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걱정과 귀찮음이 절반씩 섞인 표정.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여전히 안전했으니까요. 그 얼굴은 내가 직접 만들어낸 가장 믿을 만한 방패였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싫어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 돌면 눈앞이 살짝 흐려졌어요. 숨이 가빠지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전체가 필름 한 겹을 사이에 두고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샤워 중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한참 동안 남았습니다. 음악을 틀면 잠시 덮였지만 물을 잠그면 다시 들렸어요. 가장 이상한 순간은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포즈를 외치면 나는 카메라를 들었고 화면 속 얼굴들이 아주 잠깐 두 겹으로 겹쳤어요.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어요. 들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기 싫어서였습니다. 내 가방 안에는 작은 플라스틱 통이 늘 들어 있었습니다. 진통제 통이었어요. 학교에서, 버스 안에서, 도서관에서 어디에 있든 그 통은 항상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최소한 이건 내 손에 있잖아라는 식으로. 시스템이 나를 기다리게 해도 이 통만큼은 내가 언제든 꺼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주 작은 통제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통제감에 기대고 있었어요. 점점 더. 병원은 계속 조금 더였습니다. 전문의 예약은 한참 뒤였고 MRI는 더 멀었어요. 엄마는 접수 창구에서 정중하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귀에는 딱딱하게 박혔어요. 대기자가 많다는 건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는 순서를 앞당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두통이 심한 날이면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이 이렇게 큰 도시인데 왜 나는 이렇게 좁은 줄 안에 서 있는 걸까? 이 도시는 모든 것이 빠른데 왜 이것만은 이렇게 느린 걸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싶은 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끓는 종류의 화였어요. 왜 내 고통이 순서에 밀려야 하지? 왜 내가 멀쩡해 보인다는 이유로 뒤로 가야 하지? 그 질문은 병원 복도를 나오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어디로도 가지 않은 채 내 몸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학교로 돌아오니 복도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교류 프로그램, 서울, 경복궁 야간 관람, 전통 문화체험, 2주 일정. 친구들은 벌써 들떠 있었습니다. 제스민이 먼저 달려와 말했어요. 신청했어? 나 무조건 갈 거야. 서울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 나는 공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출발일 일정 준비물.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아픈 몸으로 비행기를 타는 게 맞을까? 낯선 나라에서 두통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그런 생각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올라왔어요.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나는 결국 아무것도 못할지 모른다고. 조금만 더를 반복하다가 그렇게 멈춰버릴지도 모른다고. 삶이 멈추는 게 병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내 손을 움직였어요. 다음 날 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어요. 옷을 고르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충전기를 넣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안쪽 주머니에 그 플라스틱 통을 넣었어요. 습관처럼 딸그락, 딸그락. 그 소리는 늘 그랬듯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최소한 이건 갖고 가니까. 최소한 이건 내 손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소리가 안심이 아니라 경고였다면 나는 알아챘을까요? 그 통을 가방에 넣는 대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지금의 나는 압니다. 그때의 나는 몰랐어요. 그냥 딸그락 소리를 들으며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이 서울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손을 뻗게 될 물건이 된다는 것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빛이었어요. 환영이라기보다는 압력에 가까웠습니다. 형광등 아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신기하게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줄은 길어 보였는데 금방 줄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깔끔했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복도에서 나는 속도라는 게 단순히 빠름이 아니라 정확함에서 오는 거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과는 다른 종류의 분주함이었어요.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전혀 느리지 않은 움직임. 짐을 찾는데도 환전을 하는데도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덜 걸렸어요. 나는 그 효율 앞에서 묘하게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한강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강 위로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친구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와를 연발했어요. 제스민은 휴대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었고 루카스는 입을 떡 벌린 채 고층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빠르고 밝은 도시에서 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두통이 심해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생각은 강물처럼 흘러갔다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정확히는 진통제가 버텨줬다는 뜻이었어요.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낯선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선생님은 내일 일정을 설명했고 친구들은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그날만큼은 진짜로 웃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런던에서 쌓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가벼움이 진짜이기를 바라면서 나는 진통제를 2알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내 의식이 된 지 꽤 됐었어요. 둘째 날 명동은 소리와 냄새가 폭발하는 곳이었습니다. 달콤한 과자 향, 매운 음식 냄새, 전광판에서 쏟아지는 빛, 골목마다 사람들이 빽빽했어요. 내 머리는 그 모든 자극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1시간쯤 걷고 나자 관자놀이가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어요. 나는 그 감각을 무시하는데도 제법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고 걸음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걷는 것. 그게 내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의자가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시야 끝이 뿌옇게 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차가웠어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멈추려고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숨을 몇 번 골랐어요. 그리고 또 그 플라스틱 통. 가방에서 꺼내 손 안에 쥐었습니다. 딸그락. 그 소리가 이번엔 안심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어요. 처음으로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스민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좀 창백해 보여. 괜찮아. 화장실이 좀 더웠어. 제스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를 건넸어요. 나는 빨대를 물며 웃었습니다. 연습된 웃음은 무서울 만큼 능숙해지니까요. 그리고 그 능숙함이 내 목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경복궁 야간 관람을 했습니다. 돌바닥 위로 발소리가 조용히 퍼지고 전통 건물의 처마 끝이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친구들은 진짜 영화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차가운 공기, 조용한 돌길, 처마 끝의 곡선.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순간을 온전히 담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 생각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내 시야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바늘처럼. 나는 그 흔들림을 무시하며 걸었어요. 돌바닥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에 차가운 감각이 올라왔고 머리 안쪽은 묵직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추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나는 정확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경복궁 안쪽 깊숙한 곳, 해설사의 설명을 듣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멀어졌습니다. 말소리가 공기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둔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틀 동안 많이 걸었으니까.
진통제가 조금 늦게 듣는 거라고. 그렇게 이유를 붙이면서 나는 그 순간에도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바닥 위에 서서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선생님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7살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그 연기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버티지 않겠다고. 그런데 머리 안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번개가 아니었어요. 폭발이었습니다. 눈 뒤에서부터 머리 전체로 퍼지는 통증이었어요. 누가 내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짜는 느낌. 온도가 없는 열기 같은 것이 두개골 안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느꼈던 두통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건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내 뇌가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만이라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무음이 통증보다 더 무서웠어요. 시야가 갈라졌습니다. 건물이 두 개로 보였어요. 사람 얼굴이 겹쳤습니다. 나는 기둥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허공을 긁었어요. 발바닥이 돌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몸이 기울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아주 느리게 알아챘어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옆으로 눕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다음 장면은 차가운 감각이었습니다. 얼굴이 돌에 닿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귀에 사람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영어가 섞인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올리버. 119 불러요. 빨리요. 제스민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를 느꼈습니다. 1년 동안 내 안에서 자라던 공포가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더는 참지 않아도 된다는 종류의 안도. 이제 내가 아프다는 걸 모두가 안다는 것.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멀쩡한 척하느라 이렇게 오래 혼자였다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다른 감각이 덮쳤습니다. 손이 내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을 재는 손이었습니다. 또 다른 손이 내 목을 받쳤어요. 움직임이 빠르고 짧고 정확했습니다. 무언가를 따지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러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귀 가까이에서 말했어요. 저 곁에 있을게요. 의식 잃지 마요. 한국어였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발음으로 하지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돌바닥의 냉기가 뺨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검고 넓은 하늘이었어요. 경복궁의 처마 끝이 조명을 등지고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름답다고. 이상하게도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왔습니다. 누군가가 금방 와요라고 말했는데 정말 금방이었어요. 런던에서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요. 응급 신호가 없어서요. 조금만 더 지켜보죠.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 내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순서를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쓰러졌다는 사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들것이 왔습니다. 내 몸이 들어 올려졌어요. 하늘이 흔들리고 조명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구급대원 한 명이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놓지 않았어요. 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런던의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쥐고 혼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덜 외로웠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렸어요. 망설임 없이, 빠르게. 나를 실은 차는 서울의 밤을 가르며 달렸고 그 속도가 내 생사를 가르게 된다는 걸 나는 아직 몰랐어요. 구급차 안은 밝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 바로 위에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기계가 삑삑거렸고 내 숨소리가 마스크 안에서 크게 울렸어요. 누군가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고
또 누군가가 내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두 번째 손이 내 혈압을 쟀어요. 세 번째 손이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필요한 순간에 했어요. 그 간결함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런던에서 내가 들어온 긴 설명들, 긴 기다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아프다고 말하면 먼저 차트 번호가 생겼어요. 여기서는 아프다고 쓰러지면 손이 먼저 왔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내 손을 잡은 채 말했어요. 곧 도착해요. 조금만 버텨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이 더 믿음직했어요. 변명도 애매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붙잡고 숨을 쉬었습니다. 마스크 안이 뿌옇게 흐려졌다가 맑아졌다가를 반복했어요. 나는 그 흐림 속에서 의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닻이었어요. 끊어질 것 같은 의식을 붙잡아주는 얇고 단단한 줄이었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나는 희미하게 바깥을 느꼈습니다. 급정거, 급회전. 그런데도 이상하게 공포보다 확신이 더 컸어요. 이 차는 망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그토록 바랐던 것, 아무도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이 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스크 아니라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더 놀란 건 바깥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차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갈라졌어요. 경적이 없었습니다. 욕설도 없었어요. 누가 지휘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어요. 마치 모두가 같은 규칙을 오래전부터 공유해온 것처럼 나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느꼈습니다. 차의 흔들림으로, 속도의 흐름으로, 멈추지 않는 리듬으로 런던의 도로가 떠올랐어요. 구급차가 지나가도 느리게 비켜서는 차들, 좁은 골목에서 멈춰버리는 흐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몸이 들것 위에 실린 채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이면 누군가의 목숨이 된다고. 나는 그 선택들이 쌓인 결과 위에 지금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밀려 들어갔어요. 천장에 불빛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복도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말이 빠르게 오갔어요.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혈압 낮아요. 빠르게요. CT 바로 들어가요. 나는 한국어를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이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건 언어가 아니라 분위기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차트를 찾느라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약 날짜를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모두가 이미 각자 할 일을 알고 움직였어요. 나는 기계 위로 옮겨졌고 머리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CT였어요. 차갑고 단단한 기계 위에 누운 채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 기계가 1년 동안 내가 기다려온 답을 꺼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답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드디어 이름을 얻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뇌동맥류입니다. 출혈 징후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지켜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그 단어 하나가 내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들어온 말들, 조금만 더 지켜봐요. 대기자가 많아서요. 응급신호가 없어서요. 그 말들이 이 한 단어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어요. 지금. 그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두 글자가 내 안에서 1년짜리 공포를 밀어냈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됩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이곳은 나를 순서로 다루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서 아래에 놓여 있었는지를 반대로 보여줬어요. 마취 마스크가 내려왔습니다.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눈을 뜬다면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넷을 세기 전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눈을 뜨자 천장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하얀 천장, 낯선 소독약 냄새, 일정하게 반복되는 기계음, 삑삑삑.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천천히 도착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수술 전에 하나, 둘, 셋을 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는 넷까지 세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 무언가가 내 목숨을 붙잡아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조용했습니다. 1년 동안 내 머릿속에서 울리던 그 압박감이 없었어요. 관자놀이를 조이던 나사가 사라졌습니다. 눈 뒤에서 지글거리던 열기도 없었어요. 그 조용함이 너무 낯설어서 처음엔 기뻐하기보다 의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인 건 아닌가?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붕대가 만져졌습니다. 두껍고 단단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로. 처음으로 숨 쉬는 게 이렇게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 낮이었어요. 침대 옆에는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내 팔에는 가느다란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빈 의자도 켜지지 않은 TV도 전부 같은 공기 속에 있었어요. 그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온 건 조금 뒤였습니다. 차트를 들고 화면을 확인하며 간결하게 말했어요. 뇌동맥류가 있었고 출혈 징후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위험했나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달랐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아닌 감정이었어요. 납득이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참아온 게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다는 납득. 내가 느꼈던 모든 것들, 나사를 조이는 통증, 겹쳐 보이는 시야, 귀에서 울리는 소리, 그것들이 전부 진짜였다는 납득이었어요. 나는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1년 동안 내 몸이 옳았고 그 몸의 말을 무시한 건 내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것. 그 납득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 납득이 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나는 시스템을 믿는 학생에서 내 몸의 신호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뼈에 새겼습니다. 그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랐어요. 수술 후 처음 눈을 뜬 그 순간에 온몸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알문 지식이 아니라 상처에 새겨진 것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그분의 눈은 빨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미안할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팠고 여기까지 버텼고 살아남았을 뿐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줘서 다행이야.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어요. 제스민도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 대신 손을 잡았어요. 나는 그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픈 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프다고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숨겼는데 사실은 말하지 않아서 더 혼자였다는 것. 그걸 그제야 알았어요. 제스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손을 더듬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딸그락 소리를 찾는 손이었습니다. 진통제통. 그런데 침대 옆에는 없었어요.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 통이 사라졌다는 게 내 마지막 보험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니 알게 됐어요. 그 통은 내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치료를 미루게 만든 장치였어요. 약을 먹으면 오늘은 넘어가니까. 오늘만 버티면 되니까. 그렇게 하루씩 미루면서 나는 1년을 보낸 거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때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진짜 답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진통제 통이 없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이 가장 깊이 잠든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잠 속에서 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며칠 뒤 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간호사가 양옆에서 받쳐줬어요. 두 번째 날엔 한 명이 됐고 세 번째 날엔 혼자 걸었습니다. 그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왔어요. 발바닥이 바닥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눈앞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또렷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또렷해지면 사람은 기뻐하기보다 먼저 멍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흐릿하게 살았지? 라는 질문이 뒤늦게 목을 조였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이 보였어요. 그냥 창문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바라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서울의 낮이 밝게 펼쳐져 있었어요.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도시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감사와 멍함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눈을 뜬 다음 날 엄마와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 날아온 거였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를 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게 보였어요. 나는 엄마가 우는 걸 몇 번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참는 표정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빠는 내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짧게 말했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아빠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끝을 봤다는 뜻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다는 것, 그 거리를 달려왔다는 것이 이상하게 실감이 났어요. 내가 그만큼 위험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혼자 버티려 했다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조금 미안했습니다. 말을 꺼냈더라면 더 일찍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의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의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던 날 간호사가 내 짐을 정리해주며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 진통제 통이었어요. 손 안에서 딸그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소리였어요. 가방 안에서 나를 안심시키던 소리. 학교 복도를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런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그 소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손 안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이제 다른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소리인데 낯선 감정이 따라왔어요. 나는 그 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1년치 하루들이 이 안에 담겼다가 사라진 거였어요. 아침마다 꺼냈다가 넣었다가 학교에서, 버스에서, 런던 병원 복도에서 이 통을 쥐면서 나는 오늘만 버티자고 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는 말이 365번 쌓였어요. 그리고 그 365번이 지금 이 병원까지 데려왔습니다. 버팀이 아니라 미루기였는데 나는 그걸 용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엄마가 내 표정을 읽고 멈칫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혹시 필요하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필요가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조용히 흔들렸어요. 나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통을 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내 1년이 비어 있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뚜껑을 닫고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통을 버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상징하는 것이 무거웠어요. 이걸 버린다는 건 다음부터는 이걸 대신할 다른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약이 아니라 목소리로,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무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통을 쓰레기통에 떨어뜨렸습니다. 또 그 소리는 딸그락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그런데 더 크게 울렸습니다. 내 안에서 오래. 그날 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그 빛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환하고 너무 빠르고 내 몸이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그 빛은 누군가를 놓치지 않기 위한 불빛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 쓰러진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도시는 끄지 않기로 한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내가 조금 덜하는 말에 묶여 있었어요. 여기서는 지금이라는 말이 나를 풀어줬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어요. 나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히드로 공항의 공기가 달랐어요. 무겁고 회색빛이 도는 하늘,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음, 모든 게 떠날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달랐어요.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폐 안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오래 기다렸어요. 번호표를 들고 예약일을 기다리고 조금만 더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히드로 공항의 회색빛 하늘 아래서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아직 붕대가 머리에 감겨 있었는데도 학교 복도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사물함 번호도 수업시간표도 점심시간의 소음도
친구들은 내 머리에 붕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수술했다고?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괜찮아. 그 지금은이라는 말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나는 그냥 괜찮아라고만 했어요. 지금은이 붙은 건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인정이 나를 더 솔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린 깨달음인지 나만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나는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면 조용히 견디고 순서가 오면 감사하고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의 신호를 성격으로 덮지 않아요. 예민해서 그래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두통이 오면 그게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눈이 흔들리면 그게 왜인지 확인합니다. 모르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그냥 참는 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는데 1년과 서울의 돌바닥이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의료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태도였어요. 누군가의 생명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망설이지 않음이 개인의 용기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 사이렌이 울리면 길이 열리는 것. 쓰러지면 손이 먼저 오는 것. 지금이라는 말이 지켜보자보다 먼저 나오는 것. 그건 규칙이 아니었어요. 오래 쌓인 연습이었습니다. 그 연습이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연습을 런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몇 주 뒤 나는 영국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예전이라면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겠죠.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접수대 앞에 서서 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뇌혈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날 경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의사가 나왔고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나에게 지켜보자 대신 확인하자를 말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짧고 당연한 말인데도 듣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작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바뀐 거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어요. 시스템이 나를 기다리게 해도 나는 더 이상 조용히 기다리지 않는다고. 나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경복궁 사진이 있었어요. 돌바닥, 조명, 처마 끝에 곡선. 나는 그 돌바닥 위에 쓰러졌었습니다. 그 사진 어딘가에 그날의 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두 겹으로 겹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기적처럼 들리지만 내 경우는 기적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누군가의 손이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구급대원의 손, 의사의 손, 돌바닥에서 나를 바친 낯선 사람의 손. 그 손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퇴원하기 전 나는 병원 측에 6개월 뒤 재검사 예약을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흔쾌히 날짜를 잡아줬어요. 그 예약지를 받아들면서 나는 이번엔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날짜였으니까요. 엄마 아빠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여행 겸. 아빠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여행 겸이라는 말이요. 수술 때문에 급하게 날아왔던 그 나라로 이번엔 셋이 여유롭게 가는 거였어요. 같은 도시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내 삶을 순서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